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그리고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21대 이재명 대통령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국민의 선택 새 출발 대한민국 기획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지낸 한민수 의원 만나보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3선 지낸 조혜진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주에 정치권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6월 8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1대 대선 기획 2025 국민의 선택 새 출발 대한민국. 네, 먼저 만나볼 분 서울 강북구 을 지역구로 두고 있죠. 이번에 대선 선대위 대변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선거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개표 직전 아마 당에서도 득표율 예측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 예측한 바보다 좀 덜 나왔죠, 솔직히. 우리 후보 대통령님의 득표율이요. 근데 이게 출구조사는 이제 50%가 넘었었는데 저희들이 이 다자구도기 때문에 그 50%를 넘긴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물론이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도 아시지만 87년 이후에 직선제 이후에 50%를 넘었던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 2012년도.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두 분이 사실 양자구도였습니다. 예. 나머지 후보들은 0점대 퍼센트이기 때문에 두 분이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50%를 살짝 넘었고요. 이번에는 다자구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를 넘기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겠다고 봤었고. 그래도 그 선거 중반에는 막 55 얘기 나오고 누구는 60 얘기했다가 경고받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들 선대위는 전반적으로 정말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끝까지. 우리 후보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정말 세 표가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는 심정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다녔고요. 그게 사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쪽에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뒤로 실제로 지표상에도 좀 결집하는 게 보였고 우리 대통령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쪽 후보들은 끝까지 김문수, 이준석 후보 그 흑색 선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많이 그쪽 캠프에서 했기 때문에 결집이 될 거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 정치인인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은 1,700만 표가 넘는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습니다. 물론 당선을 의심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전반적인 선거 과정에서. 근데 이제 격차가 한 10% 이상 나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에는 미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그런 그 분위기도 있잖아요. 민당 안에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좋은 훌륭한 국정해 나가고 또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보수 결집 얘기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김문수 후보 찍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왜 찍었어요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싫어서라는 말이 제일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그거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악마화가 돼 있죠. 덧칠이 쓰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 내내 제거하려고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 수십 명, 100명에 가까운 검사들을 동원하고 3년 내내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먼지 털이가 아니고 먼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수사를 했고 한데 지금까지 드러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나흘 닷새밖에 안 되셨지만 지금도 많은 보수 쪽에 계신 제가 아는 분들도 출발이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좀 다르다는 게 어떤 면에서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인선도 그렇고요. 인선에 대한 잡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그
저는 조금 저 스스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이 도시락 시켜놓고 네. 전임 정부의 장관들하고 국무회의 하는 거 보십시오. 도시락이 아니에요. 김밥 한 줄이었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3시간 넘게 할 때 저는 거기에 계셨던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도 자기들도 몰랐을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런 사람인 거 몰랐을 겁니다. 딱 겪으면서 일단은 유능합니다. 예. 검증이 돼 있고 그리고 아주 소통에 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얘기 듣고 앞으로 이제 보여줘야죠. 아, 그럼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선, 국무총리, 국정원장, 그다음에 이제 주로 대통령실, 예. 뭐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뭐 경제성장수석, 정무수석, 오늘 뭐 예, 수석들 몇 분이. 국민소통수석까지 예, 쭉 다 나왔습니다. 인선했던데 인선에 대한 뭐 당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뭐 여당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하지만 칭찬하시겠죠. 예. 저기는 적재적소에 그 대통령께서는 그 우리 대통령이 쓰시는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고 당에서 당 대표를 하실 때도 2번이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때 인선 기준이 항상 있습니다. 첫째가 충직함입니다. 충직함 본인에 대한 충성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에 대한 충직함은 이재명 정부의 제일 우선이다. 예. 이름이 국민들께 공표하셨죠. 전임 정권을 뭐 또 말씀드려서 좀 뭐하게 합니다만 전임 정권은 사실 국민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인선들, 인사들 그리고 그런 국정을 해왔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다면 파면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직함과 그와 못지않은 게 유능함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선의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뭐 내각도 그렇고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 그 같이 정치하시던 분들이고 인선한 분들이 네. 뭐 같이 그 저 당의 의원들도 출신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건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통이라고 예, 하는 맞습니다. 면에서 너무 좀 보수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예. 오늘 인선 발표된 민정수석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 쓰면 검찰 개혁 못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유성락 이제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근데 아주 실력파죠. 진짜 예. 실력파고 이분이 지난 대선 때부터 21대 대선 20대 대선이죠. 3년 전에부터 그때도 후보 지금 대통령을 외교안보 정책을 많이 서포트했습니다. 예, 예. 도왔던 분이고 그래서 아주 지금 대통령의 외교안보 쪽 국정 철학에 밝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하고 가까운 거는 지금까지 외교관으로서 걸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주로 대사도 하셨고 저는 남보실에서 여러 가지 중심을 잘 잡고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민정수석은 저는 뭐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의 인선 기준과 어떤 원칙을 믿기 때문에 대통령은 분명하게 검찰 개혁에 대한 누구보다도 예. 확실한 원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고 인선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지지자 중에 혹시라도 그 좀 의구심 가질 필요는 갖고 계시더라도 네. 전혀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좀 비판적 시각을 갖는 분도 있지만 네.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국민통합형 인선을 하겠다고 하더니 뭐 결국은 다 자기 사람이고 네.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게 위성락 오광수다. 뭐 반대로 그런 평가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실은 참모들은 물론 자기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이죠. 분들을 쓰죠.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정무수석도 그렇고 아마 지금의 야당에서도 이번에 우상호 정무수석 인선에 대해서는 호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전 그런 점에서는 야, 역시 우리 대통령은 호불호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예. 그 인선 기준에 맞춰서 뭐 등용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우상호 수석의 지금은 전직 의원이지만 4선이고 나이도 더 많은데 강훈식 실장은 3선이고 나이도 훨씬 어리거든요. 반대로 우상호 비서실장이 강훈식 정무수석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가깝습니다마는 우상호 전 의원 지금 정무수석 되셨죠. 근데 그래서 제가 우상호 전 수석이 전 의원이 이제 정무수석이 참 여러 가지 품도 높고 생각하는 게 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요구하시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역할이 있겠다 하면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렇죠. 뭐 선수 따지고 다 따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도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 예. 다 옛날 얘기죠. 그런 그럼요. 얘기는. 그런데 이제 네. 당에서 3특검법 바로 처리했습니다. 네. 뭐 국민의 뭐 의지가 있고 국민의 동의가 있다. 뭐 그렇지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한 조항이라든지 예.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숫자가 이거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좀 지나치다라는 지적이라든지 이건 좀 분명히 좀 들어야 될 얘기 아닌가요? 이제 지금 저희가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던 특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특검들에 보면은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대부분 추천을 했지요. 이 사건은 저희들이 이제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당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전 정권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된 부분이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각종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상병 사건도 지금 뭐 진실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깊이 개입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윤석열 정권이었던 당시 여당이었던 국힘에게 추천을 받는 게 맞는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이 됐지만. 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다. 근데 그거는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지금 국민들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고 외교안보 복원하는 거는 대통령이 지금 최대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을 통해서는 진실들을 밝혀질 부분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연내에 진실이 밝혀지는 게 좋다. 그런 점에서는 기간을 늘리지 않고 파견되는 검사와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당에서 좀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대통령과 정부는 민생 회복, 경제, 뭐 외교 안보 이런 데 네. 집중하고 정치 보복 논란이 일 수 있는 전직 대통령 및 그 배우자 등등에 대한 수사는 특검 출범시켜서 그냥 완전히 거기에 맡기겠다. 저희들이 뭐 만약에 이건 좋아요. 이건 예.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돼서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한데 제가 봐도 숫자가 좀 많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의 이제 저희들이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에 이걸 그대로 맡긴다면은 저는 이거를 아마 지금의 야당이 현재 아니, 야당이 그러니까. 문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까지 그럼, 좋은데 네. 너무 많다 이거죠. 왜 60명씩 필요하냐? 40명씩 필요하냐? 뭐. 좀 내란 같은 경우는 외환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부정부패 의혹들도 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를 보시기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속도 있게 해야 좀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뜨거운 쟁점이 대통령 재판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통령 되면 재판 안 받는다라는 법 12일 날 통과시킬 것이라고 하는 추측 기사가 나오는데 맞나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도 아시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지금 재판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아시고 투표장에 나가셨다고 물론이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 주권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미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고요. 헌법 84조에 뭐 논란이 있다고 저는 뭐 사실 논란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문제 제기한 쪽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전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분이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 하신 분 아닙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 이분이 명쾌하게 본 입장을 여러 군데 가서 밝힌 게 있습니다. 84조라는 것은 소추, 기소를 한다는 건 당연히 재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시면 당선되는 분은 재판도 중지되고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통령께서는 압도적인 국민들 신임으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게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여당과 또 다른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이 같이 이 법을 통과시키고 논란을 종식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한 의원 잘 지적한 것처럼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그래도 투표해서 뽑았고 다 좋아요. 네. 그런데 또 헌법 84조에 대한 뭐 지배적인 그 법학계 의견이 어떻다는 것도 소개했어요. 그런데 또 무시 못하는 게 국민 여론조사 해보니까 대통령 돼도 재판 받아야 한다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도 높아요. 이 여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설문 구조로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여론조차가 있는 것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에게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경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도
저는 흔쾌히 받아들여 주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예. 사법부에게 일단 맡겨두면 네. 사법부가 뭐 자기들 스스로 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재판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예. 10일 날 법을 통과시키면 아마도 뭐 야당이나 뭐 다른 쪽에서 이 법이 위헌이다라고 헌재에 또 가져갈 거거든요. 어차피 헌재가 됐건 대법원이 됐건 어딘가에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인데 대법원 일단 맡겨두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일단은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과 대통령을 공격하시던데 저는 그분들은 자격 없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 중에 어떤 그런 여론을 필요하신다면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만은 국힘당은 적어도 그럴 자격은 없다. 뭐 법 앞에 평등을 얘기했었던데 저분들이 왜 저렇게 쫄딱 망했습니까? 법 앞에 평등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했던 유일하게 자기들만 치외볼 것처럼 굴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 자격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법부에 맡기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국회가 또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돼가지고 우리 국회 권한 보면은 입법권과 예. 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탄핵 소추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권한인데 저는 입법적 미비가 있다거나 아니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전 이번 기회에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하는 게 또 국회 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모습은 사실 12일 날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데 네, 그 전 월화수 중에 재판부가 재판 안 하겠다 해주면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뭐 그거야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부가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임기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선언하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법적 쟁송을 이어갈 뭐 검찰이 즉시 항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그런 사법부의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12일 날 법 통과 안 합니까? 그 만약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저는 글쎄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적인 할 일은 해야 할 한다. 일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셀프를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어도 할 건 해야 한다.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 비판은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받을 게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 운영하고 지금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또 뒷받침하는데 흔쾌히 동의하실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솔직히 국민들이 별로 궁금해하지는 않아요.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주당도 이제 원내대표 경선 곧 할 거고 서영교, 김병기, 양강구도죠? 두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당대표도 이제 곧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 정청래, 박찬대 뭐 둘? 더 나올지도 모르죠.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당장 저희 13일 날 선출을 하기 때문에 등록을 마감했더니 김병기, 서영교, 김병기 두 분 의원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캠페인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듣고 있고 저한테 연락 많이 오니까요. 두 분 다 지지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두 분 다 모두가 뭐 능력도 갖추셨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역할을 하실 거로 보고 있고요. 당대표는 원래는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보궐입니다. 보궐이기 때문에 8월 얘기도 있고 있습니다만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당이 또 지도 체제를 빨리 완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 몇 분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각에도 그 현직 의원들이 꽤 차출될 것처럼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하던데 그 현상을 보고 뭐 또 내각에 그 현직 의원들이 들어가는 거 좋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 우리 윤석열 정부처럼 수직적 당정 관계 다시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제가 예전에 정치하기 전에 기자를 꽤 오래 했습니다. 정치 기자도 오래 했는데 윤석열 정권처럼 수직적 당정 관계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윤 대통령 측은 아예 전당대회에 본인 뜻이 담기지 않은 사람은 나오질 못하게 막았잖아요. 출마 자체를. 당대표도 쫓아내고 막고 뭐 출마 못 그런 건 역대 정당 민주주의의 처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걱정하시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무슨 친명이나 비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서도 같은 힘을
모을 건데요. 저는 핵심은 결국은 리더십이라고 봐요. 예. 제가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했던 대통령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말로 경청 많이 하고 설득을 합니다. 수직이 소통을 아니다. 아유 아니죠. 그 수직했으면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렇게 모여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70명. 예. 그래서 그건 기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추경하죠. 예, 그럴 거. 당의 의견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은 전 국민 돈 주는 거 예. 물론 여긴 뭐 전문가들 사이에도 찬반이 엇갈립니다만 전 국민 돈 주는 거 돈이 아니죠. 소비 쿠폰 예. 그 주는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거기에 전 대해서 국민입니까 아니면 뭐 한 70%까지입니까? 지금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뭐 김문수 후보도 전 후보도 캠페인 때 30조 약속을 추경한다고 그랬어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30조, 35조 원 추경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저도 강북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삶이 예. 제가 죄송할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12.3 내란 이후에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이 됐다고 하십니다. 예. 근데 여기 그 경제를 살리고 이 윤활유 혈액순환을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할 거다. 근데 네. 전 국민일지는 아직 모른다.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알겠습니다. 정부하고 의논하고 또 당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하나 핵심 쟁점이 코로나 때 정부의 명령으로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켰잖아요. 그거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한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그 당시 솔직히 저는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손실 보상 전액한다 말만 해놓고 사실은 정책 자금 대출로 메꿨거든요. 예. 그게 지금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전부 다 매출액 감소에 대한 손실 보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빚만 더 늘어난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채 탕감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 뭐 세부적인 정책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인식에 대한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이나 당대표 시절에 코로나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부를 그 대신해서 가계가 너무 많은 부담을 졌다. 그리고 빚을 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려우신 부분들도 대통령께서 정부 당국자들과 예,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안을 만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통령 된 지 지금 며칠밖에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좀 비판적인 그러니까요. 시각에 지금 나흘밖에 안 됐습니다. 드셨던 것 같지만 아무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33분 좀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휴일인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30도, 광주 28도, 강릉 26도, 부산, 제주 25도 등이 되겠고요. 습도가 조금 높은 곳이 많아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 2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져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남부 산지와 충청 내륙, 전북 동부와 경상도 내륙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단계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내일도 낮 기온이 서울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귀경 정체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최대를 보이다가 자정을 가까이에서 모두 풀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위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양화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봉천터널 안 3,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부고속
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반포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한남부터 정체 심하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모두 31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옥산에서 목천 사이를 시작으로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사이와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부근,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1대 대선기획 2025 국민의 선택 새 출발 대한민국. 이번에 만나뵐 분은 경남 밀양 창녕 지역구 삼선 지내셨고요. 현재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대선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패배 어쩔 수 없었죠? 예, 그렇지만 또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피우지 못한 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예요? 희망의 불씨가? 결과를 보면 8% 차이지 네. 않습니까? 8%면 근데,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원래 시작은 뭐 이미 진 선거로 시작을 했고, 15%에서 20% 차이로 시작을 했는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시기 그 직전의 조사가 많이 좁혀진 거는 거의 뭐 오차범위 안에 들은 것으로 나온 조사까지 있었는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추세는 이재명 후보는 내려오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고 나서도 현장에서 제가 감지한 여론은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김해. 예, 김해을 갑을 다 민주당 의원들이 3선 4선 계속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비교적 민심 감지하는 게 편중되지 않고 정확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나머지 조건들에서 우리가 잘했더라면은 나머지 조건 뭐예요? 시작할 때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계엄은 어쨌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거기 때문에 예.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또 그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또 대통령을 잘 못 모셔가지고 그런 상황을 초래한 예. 당내 주류들이 또 사과하고 또 일선에서 또 뒤로 후퇴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당의 쇄신을 또 추진하고 그러니까요. 그 바탕에서 경선은 또 나름 또 동력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동력을 이어서 단일화를 좀 감동 있게 했었더라면은 하나도 못했죠. 8%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 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선 선거 과정 후반부 쪽에 가면서는 국민의힘 쪽 인사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 대통령이 계엄 안 했으면 예. 당신들이 2년 집권 더 할 게 뻔하고 예. 뻔한 게 아니라 계속 집권 중일 거고 예. 대통령 선거 없을 것이고 예. 또 지금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2년 후 대선을 하면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격도 못 얻게 될 것이고 예.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함으로써 괜히 대선을 빨리 당겨놨고 이재명 후보를 지금 여론 지지상 대통령을 거의 만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제일 미운 사람이 윤석열 아니냐. 예. 왜 욕을 안 하느냐. 이런 예. 질문을 했거든요. 예. 왜 욕들을 안 해요. 초반부터. 어쨌든 그 공동 책임이니까 집권당도 물론 이제 그 집권당 안에서도 비주류는 뭐 그 선소를 계속 해왔지만은 당의 주류라고 하는 친윤들은 그것도 다수고 뭐 국회의원 107명 가운데서 한 60여 명이 다수기 때문에 돌아서서 대통령을 자기들도 그 호가호위하면서 대통령이 잘못할 때 그 잘못된 선택을 당내에서 관철하는데 행동부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행동대원 역할을 해놓고 또 그 욕을 할 수는 없겠죠.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데 행동대원 했다 뭐 했다 이거랑 예. 국민을 상대로 한 계엄에 대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60여 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주류가 빨리 태도 변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애매했던 거죠. 자책과 자성을 했어야죠. 우리가 물론 대통령을 자책과 자성. 잘못 모셔서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까지 하게 된 데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죠. 대통령을 욕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예. 우리의 책임이 크다. 예. 반성하고 사과함과 동시에 대통령 이제 당에서 떠나라. 예.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예.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가 우선 백의종군하겠다. 예.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이제 그 전제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부터가 없는 상황에서 왜 없었냐 이거죠. 인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애매했었죠 진짜. 인식이 문제가 있는 그죠? 거죠. 예.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고 그게 말해요. 그리고 끝까지 기득권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집착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막판에 그 새벽 3시 4시 소동을 치면서 한덕수 전 총리로 바꾸려고 하는 근데 결국은 당원들한테 그 부결당하고 예. 그 처음부터까지 하나하나가 다 보면 어떻게 저런 이상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정치를 제대로 모르고 또 그중에서도 민심과 소통하고 민심을 쫓아서 가는 정치, 그걸 이제 민심 정치라고 표현한다면은 민심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 권력 정치만 알고 힘의 정치만 알고 그래서 힘을 쫓아서 줄서기도 하고 호가호위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던 그 정치만 익숙해 있는 분들 그런 쪽으로만 사고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분들 그걸 정치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주류로 있고 기득권 세력으로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반복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야 떠밀리듯 뭐 사과 반성 일부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거죠. 진정성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조차도 그 뒤에도 계속 좀 말씀하신 그런 저기 대통령 후보직 박탈 파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선거전에 들어갔는데 당원들이나 일선에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정말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그래서 선거 기간에라도 더 이상 대통령 얼굴을 나서지 말고 나오지 말고 또 당내 그 친윤 세력들 얼굴에 비비치지 말고 뒤로 좀 물러나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렇게 혁신적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하고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선거전을 끌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후보를 갖다가 이렇게 막 깔아뭉개는 듯한 그런 제스처도 하고 이러면서 현장에서는 완전히 저 현장에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죽은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진짜 피땀 흘려서 표 한 표 한 표를 끌어모으고 있는데 그 표를 계속 떨어뜨리고 날려버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선거전에서도 앞에 나서가지고 그런 걸 보고서 현장에서도 그냥 우리 당원들이 막 그냥 대놓고 막 뭐라고 나쁜 신의 소리 하고 좀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렇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권성동 원내대표 빨리 꺼져라 막 비판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자 지난 대선 과정은 이제 그렇고 우선 이제 이재명 정부 지금 며칠 안 지났습니다만은 일단 뭐 국무총리, 국정원장, 또 대통령 비서실의 주요 보직들 지금까지 인선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든지 몇몇 인선은 뭐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몇몇 인선은 뭐 나름대로 좀 괜찮은 인선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국무총리, 뭐 국정원장, 뭐 기타 또 경제 살려야 될 핵심 책임자들에게 뭐 학자들을 그때 앉힌다든지 학자라고 해도 무슨 실무를 잘 알고 그 대외적으로 굉장한 어떤 좀 실력이 이렇게 검증된 분들도 아니고 단지 그쪽 캠프에 있었다는 분 그 때문에 앉힌 분들 그것도 특히 퍼주기식의 그러니까 생산성, 부가가치 이런 쪽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킬 그게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경제 살리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런 데 대한 어떤 보관이나 비전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좋게 말로 하면 케인지언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언제적 케인지입니까? 경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런 분들 앉혔다는 것 포함해서 몇 가지 지적하신 거 맨 마지막에 지적한 거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인데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에 그래도 정책실장은 관료 출신을 썼고 예. 그 실장 밑에 수석들을 학자 출신을 쓴 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관료 출신이 그래도 총괄한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책실장도 근데 전공은 세제거든요. 세제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제 담당 1차관을 했고 네. 그러니까 뭐 재정이라든지 뭐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공이 아닙니다. 단지 그쪽에 아마 좀 캠프에 갔든지 뭐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관련성이 있어서 발탁이 된 것 그런 같아서. 지적이다. 예. 그다음 아까 그 김민석 총리 지명자하고 국정원장은 좀 문제 있다고 했는데 왜 문제가 있죠? 총리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뭐 괜찮은 사람일 수 있는데 거기서 주는 인사의 시그널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결국 이제 친정 체제 또는 농공 행상 그리고 그 여권 범여권 내에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다르게 말하면 뭐 이렇게 군기잡기 비슷한 그런 네. 그 시그널을 주는 측면이 있고 국정원장은 이미 실패한 그 저희가 대북 정책의 그 핵심을 다시 지금 기용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통일부 장관 출신이고 예. 예. 대북 유화주의자고 그러면 통일부 장관을 시키든지 국정원장이 그 때문에 간첩 잡는 그 부서가 간첩은 안 잡고 북한하고 그냥 비밀 교섭하고 남북 대화 예, 교류 예. 지원하는 부서로 전략됐다가 다시 이제 원래의 그 기능을 되찾았는데 그거를 이 새 정부 들어서서 또 다시 간첩 안 잡고 북한하고 소통하는 나쁘게 말하면 북한하고 네, 내통하는 그런 국정원으로 바꿨다는 게 똑같은 실패를 더 크게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알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알겠습니다. 동맹국들의 정책 기조하고 예. 상당히 충돌하는 인사이죠.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은 아주 미국 통을 썼잖아요. 그건 또 좀 균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위생락 실장을 앉힌 거는 괜찮은데 이 새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외교 안보 기조가 그런 것 같으면은 위생락 실장이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실장을 통해서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또 동시에 남북 관계도 좀 트고 예. 이래 보자 이거 아닌가요? 남북 관계를 트는 게 그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조가 물론이죠,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일단 예. 국가 대 국가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단절해 버렸고 우리하고 교류하고 협력할수록 북한 체제가 더 위험하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대북 강경 노선으로 이미 확정했는데 예. 그걸 알고서 미국도 새로운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데 옛날식의 문재인이나 뭐 그 뒤에 그 전에 그 해법 정책 그 기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인 거죠. 이건 좀 지켜볼게요. 예. 아무튼. 자, 이제 국민의힘의 앞날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 초에 전당대회 하겠다. 그리고 탄핵 방대 당론 무효화 추진하겠다. 강제적인 후보 교체 과정 이거 감사하겠다. 예. 앞으로 당론 투표를 할 때는 민심도 반영하도록 하겠다. 예. 지방선거에선 100% 상향 공천하도록 하겠다. 예. 이런 개혁안을 내놨어요. 예. 다 될까요? 일단 100% 제 생각하고 똑같고요. 30일이 이제 퇴임이니까 한 20일 가량 남아 있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당원들과 지지자들, 국민들의 바람이 그런 방향에 혁신적으로 힘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젊지만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세팅을 해 나가면은 뭐 해낼 수 100% 근데 해낼 수 있을까요? 관철시켜야 되잖아요. 우선 당론을 바꾸려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얻어야 되잖아요. 당론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서 과반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반 출석의 3분의 2인가 하여튼 저도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 당론을 탄핵 찬성으로 바꾸자고 하면은 좀 힘이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 당론을 그냥 취소하는 취소한다.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미 탄핵이 이루어졌고 탄핵에 대해서 우리 승복하는 게 당론으로 이미 사실상 당론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걸 취소하는 거는 탄핵을 이렇게 당론을 탄핵 찬성으로 바꾸는 거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될 것 같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 후보 교체 과정 감사한다는 거는 권영세, 권성동 등을 딱 겨냥한 건데 예. 될까요?
그것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당헌 당규가 살아 있는데 네. 당헌 당규에 제가 볼 때 명백하게 위배된 거거든요. 물론 예. 조사를 해보고 해봐야 되지만은 제 견해에서 볼 때 명백하게 위배됐습니다. 그 당시에 볼 때도 예. 의원총회가 후보 직위를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은 박탈하든지 하는 권한을 비대위에다가 전권 위임을 했거든요. 예. 그 권한을 위임할 때는 위임하는 그 기관이 그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총회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전당대회 권한이에요. 알겠어요. 거기서부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당헌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묵고할 수 그냥 지나가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남은 한 20여일 동안 이걸 해낼 수 있는지 예. 이른바 당내 주류 세력이 여기에 정면으로 저항할지 안 할지 예. 이게 이제 정말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 혼자 그걸 고군분투하도록 두면 안 되고. 아니, 그렇죠. 예. 진짜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이면 다 그게 예. 힘을 실어줘야죠. 원내대표 뭐 16일 날 뽑기로 했던가요? 예. 지금 누구 나올 것 같아요? 뭐 본인들이 아직 워낙 사람이 출마선언은 많아요. 안 했는데 예. 그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 나경원, 김기현 또 그 김도읍 또 뭐 김성원 뭐 등등 이렇게 5선, 4선, 3선 이렇게 쭉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당의 그 인물이 점점 고갈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근데 원내대표 다 했던 분들 또 나온다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이게 당이 그만큼 인물이 고갈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원내대표 한 사람이 당의 혁신을 주도할 것까지는 기대는 안 하더라도 네. 혁신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브릿지 역할, 예. 가교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이번에는 원내대표를 맡았으면 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개혁안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과정에 이어서 결국 전당대회는 뭐 지금의 예측상은 김문수 후보가 관심 없다 그러지만 지금 행보로 봐서는 나올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대표 예. 경선에. 예.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 다시 붙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여지고 그죠? 저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설령 안 나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가 붙으면 예. 이제 거기서는 뭘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혁신이죠. 혁신. 예. 어느 쪽 혁신이 더 세냐? 예. 그리고 혁신을 하되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혁신 과정에서 당이 분열돼 버리면 혁신도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해가면서 혁신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그냥 막 좋은 말만 막 잔뜩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당내 분열 갈등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예. 누가 당내에는 또 좀 말씀하신 그런 혁신 저항 세력부터 해서 다양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지지 않게 하면서 잘 이렇게 안고 가면서 혁신을 관철해낼 것인가. 그 경쟁이라고 봅니다. 혁신 그 메시지 경쟁이 아니고. 네. 예. 네. 한동훈 하면 뭐 그 자체가 그냥 혁신적. 예. 왜냐하면 개헌부터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예. 그런데 김문수 하면 그동안은 좀 어정쩡이라고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혁신적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한다? 어정쩡한 부분은 그 이제 경선이 있고 또 본선에서 표를 다 그 이탈시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집토끼를 확실히 안고 또 산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고민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그 계엄에 대한 본인의 의사는 분명했는데 계엄은 반대고 만약에 국민회의 자기에 있었더라면은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건 전 본인의 예. 강한 의지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제대로 표시가 안 됐죠. 예, 안 돼 가지고 그게 민주당이나 또 국회에서 혼자 꼿꼿이 앉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건 그거하고는 이제 별개의 개념인데 그런 부분에서 마치 계엄을 옹호하는 듯이 이렇게 프레임 씌워진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거는 이후에라도 예, 자기 뜻은 분명하다는 걸 갖다가 일관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바라건대 남은 그 김용태 비대위 체계에서 오늘 발표한 그 혁신안들을 실현할 수 있을지 예. 그리고 그 힘을 모아서 9월 전당대회가 진짜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한 그런 전당대회로 될 수 있을지 예. 거기에 당의 미래가 달려 있을 거예요. 일단 16일 그거 못하면 진짜 망합니다. 일단 16일 날 원내대표에서 최소한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보조는 맞출 수 있는 그렇죠. 새 원내 지도부가 나오는 것이 기본이고 알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충돌하는 지도부가 나오면은 험난하죠.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칩니다. 1시에 다시 올게요.